배는 적어도 6,000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주로 무역이나 탐험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됐어요. 관광수단으로서의 배는 불과 100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악명 높은 타이타닉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승객들을 싣고 항해를 떠난 최초의 크루즈 선박은 프린체신 빅토리아 루이제라는 독일 배였습니다. 1990년에 등장했고 6년 동안 사용됐죠. 물론 오늘날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선박은 더 오래 약 30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선박 선체의 금속 피로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를 크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평균적인 크루즈 선박의 길이는 305m, 약 축구장의 3배 길이에요. 또한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정도로 높아요. 식당, 수영장, 그 외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은 원더 오브 더 시즈예요. 길이는 362m에 18개의 갑판이 있으며 승무원을 제외한 거의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다른 구역, 20개의 식당, 4개의 수영장, 워터파크, 풀사이즈 농구코트, 아이스 스케이트장, 암벽, 등반벽, 심지어 극장도 있죠. 기본적으로 떠다니는 도시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루즈선의 영구 거주민입니다. 더 월드라는 호화 여객선은 165명에게 영구적인 거주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항해를 하며 한 곳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요, 크루즈선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동시에 만든다면 어디에도 보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배는 부분별 조립식으로 각각 다른 업체들에 의해 제작됩니다. 크루즈 선실은 별도로 지어지고 조선소에서 배에 추가됩니다. 거대한 배는 거대한 닻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닻은 코끼리 4마리의 무게가 나갑니다. 선원들은 가능한 한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닻이 해저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적으로 약 2,000개의 선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실의 여행자들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죠. 창문이 없는 내부 선실에는 선실의 위치에 따라 배 밖의 실제 경치를 전송하는 가상 발코니가 있습니다. 가상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라도 승무원들의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승무원들은 배의 아래쪽 수면 아래에 위치한 소위 비갑판에 거주합니다. 2층 침대와 사물함이 있는 기숙사 스타일의 방이 있어요. 또한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르게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 또는 스타 코드는 의료 응급 상황을 알리는 거고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는 배 위의 화재를 의미합니다. 그건 그렇고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양초, 다리미, 여행용 스티머, 핫플레이트 같은 거요. 기본적으로 불꽃이나 열을 내는 물건들입니다. 고데기와 헤어 스트레이트너는 제외예요. 여행 갈 때 빼놓을 수 없죠. 승객들은 여러 주 동안 선상에서 살고 종종 배는 공해상에서 여러 날을 보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로 인해 매일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갈까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선박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선박의 선원 전용 특정 갑판에는 배 곳곳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모이는 재활용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종이, 알루미늄 캔, 모든 종류의 유리 및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수거, 분리, 분쇄되어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보관된 후에 재활용 스테이션으로 보내집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선내의 모든 주방에는 음식 쓰레기를 하나의 큰 파이프로 운반하는 흡입 배수구가 있어서 수력 처리기로 운반돼요. 처리기는 음식 쓰레기를 잘게 부순 다음 태웁니다. 세계 크루즈선의 수도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입니다. 5개의 항구가 있는 플로리다는 대부분의 크루즈선이 출발하는 곳이에요. 항해는 재밌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면 크루즈선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리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20노트, 즉 시속 37km의 속도로 여행해요. 배는 엄청난 양의 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땅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달리기를 해보세요.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느리고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배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떤 것을 물에 넣으면 그 무게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대체합니다. 배 한 척은 수천 톤의 물을 옮기면서 그 물을 통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저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배가 느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크루즈선들은 지구를 3바퀴 도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항해합니다. 승객들은 속도보다는 항해 자체를 즐기기 위해 크루즈선을 선택하죠. 당연히 거대한 배들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필요해요. 주 엔진에는 중유가 사용되고 소형 엔진과 구명보트에는 해양 디젤이 필요하고 터빈에는 해양가스 오일이 사용됩니다. 매일 각 크루즈선은 평균적으로 150톤의 연료를 태우고 100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것과 같은 양의 배기가스를 배출해요. 그래서 종종 각 유형의 연료가 얼마나 순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박은 대기 오염에 크게 기여하는 성분인 황을 0.5% 이하로 함유한 연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훨씬 더 순수해야 하는데 0.1% 이하의 황을 함유해야 합니다. 연료가 깨끗할수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박은 항해하는 지역에 따라 연료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배들은 그렇게 많은 물품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부유식 주유소, 소위 프로덕트 탱커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등급의 연료를 운반하여 배에 전달하고 배의 연료 탱크에 연결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등급의 연료를 주입합니다. 모든 크루즈선은 좌초된 선원들과 어부들을 구조합니다. 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크루즈선이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에 멈춘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흔한 관행이에요. 조난 신호를 받으면 좌초된 선원을 구하기 위해 항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승객이 배 밖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헐렁이 승객이요. 농담이에요. 선박에는 사고를 감지하고 조난 신호를 보내는 센서가 있지만 목격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훨씬 더 빨리 사람을 구조할 수 있죠. 만약 누군가가 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하세요. 구명 튜브를 던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며 오버보드라고 외치고 통제실에 알리도록 하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주의를 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배 비상번호에 전화하거나 심지어 경보기 중 하나를 작동시키세요. 이후 구조 작업은 승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은 승객이 배 밖으로 떨어졌을 때를 위한 코드 문구도 가지고 있어요.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예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만의 코드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로 모든 크루즈선은 탑승자의 125%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고가 반복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열대섬에서는요. 약 30년 후에 배가 수명을 다하면 은퇴하고 폐기되는 조선소로 보내집니다. 많은 유명하고 사랑받던 선박은 더 나은 운명을 누리기도 해요. 호텔과 명소로 변합니다. 퀸 메리오처럼 말이죠.